간호사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단순한 건강검진이었지만 그녀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진해 드릴게요. 웃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년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던 남자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타인의 손길을 느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의 7살 난 딸이 그가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어떻게 될까? 아빠. 왜 아빠는 어른 친구가 없어? 이것은 한 명의 간호사, 하나의 닫힌 진료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쪽지 하나가 영원할 것만 같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딸이 학교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을 늘 눈여겨보았다. 파란색 책가방을 맨 작은 등, 그리고 흔드는 손이 딸은 늘 손을 흔들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고, 그러고 나면 무거운 문이 닫히며 하윤이는 복도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박서준은 딸이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봐 차 옆에서 10초 정도 더 서 있곤 했지만 딸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롭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무거운 무언가가 그를 덮쳤다. 마치 젖은 솜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다.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진행자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음악은 낯설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다. 박서준,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7살 딸을 홀로 키우는 아빠. 직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소개했고 서류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 아내는 3년 전에 떠났다. 서서히 혹은 예고와 함께 떠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저 짐을 싸서 말했다. 더는 못하겠어? 미안해. 그때 하윤이는 4살이었다. 아이는 일주일 내내 울다가 엄마가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 서준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아내의 사진들을 서랍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계획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 6시 30분 기상, 아침 식사, 하윤이 등교 준비, 머리 닦기, 교복, 책가방, 학교까지 운전, 그리고 직장, 딸 학교, 저녁 식사, 숙제, 만화 영화, 취침, 그리고 반복. 계획적인 삶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었지만 학교에 딸을 내려주고 난 뒤 차 안에서의 10분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늘 같았다. 나는 잘 해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딸의 곁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오늘 아침 그는 직장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 2달이나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이었다. 비서가 3번이나 전화해서 건강진단서 없이는 프로젝트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했다. 병원은 도시 외곽의 나지막한 건물에 있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은은한 조명. 서준은 병원을 싫어했다. 병원은 무력감, 그리고 몸이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접수처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눈도 들지 않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10시에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명단을 확인했다. 7번 진료실로 가세요. 2층 복도 오른쪽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텅 비고 조용했으며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7번 진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준은 노크를 하고 문을 밀었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서류 캐비닛에서 몸을 돌리면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수연. 그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접수 데스크에 앉아 환자들을 맞이하며 정중하고 무심하게 미소 짓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이곳 진료실에 있었고 미소는 달랐다. 차분하고 세심하며 거의 따뜻하기까지 했다. 박서준 씨 맞으시죠? 그녀가 확인했다.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료실은 작았다. 진찰대, 책상, 의자, 약품이 든 캐비닛, 책상 위에 혈압계, 희미하게 라벤더 향이 났다. 아주 약해서 거의 느낄 수 없었지만 그 향기 덕분에 이 방은 병원의 다른 공간이 주는 차가운 느낌과 달랐다. 수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그의 파일이 든 폴더를 집었다. 여기에 앉으세요. 그녀가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먼저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이 앉았다. 그녀는 몸을 가까이 숙여 그의 팔에 커프를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피부에 닿았다. 가볍고 전문적인 손길이었지만 왠지 그는 그 접촉을 의식하게 되었다. 얼마 만에 누군가 자신을 만져보는 것이었던가. 혈압계가 소리를 내며 커프가 조여들었다. 수연은 눈금판을 보고 결과를 기록했다. 120에 80. 정상이네요. 그녀는 말하며 커프를 풀었다.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하세요? 네,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너무 빠르게. 수연은 더는 캐묻지 않고 청진기를 들고 셔츠 단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따랐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그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말없이 집중해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녀가 요청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반복했다. 좋아요. 심장은 괜찮네요. 그녀는 물러나 청진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시력이랑 반사신경을 확인할게요. 서준은 일어나 벽에 붙은 시력 검사표로 다가가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글자들을 불렀다. 그 후 그녀는 작은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빛이 눈을 찔러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불편하시죠?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격식 없었다. 습관처럼 말하는 의사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검사가 끝나자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이제 가도 되는지 몰라 진찰대 옆에 서 있었다. 잠깐만 더 앉아 계세요. 수연이 눈을 들지 않고 요청했다. 몇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그가 앉았다. 그녀는 한 줄을 더 쓰고 나서 그를 보았다. 피로를 자주 느끼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다들 말고요. 서준 씨에 대해 묻는 거예요.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말이에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자주 그런 편이죠. 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다. 불면증은요? 가끔요. 식욕은 정상이고요. 필요할 때 먹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다. 필요할 때 먹는다. 이 질문은 너무나 정확했다. 네, 마침내 그가 인정했다.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요. 수연은 펜을 내려놓고 책상 위로 손을 모았다. 서준 씨,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을 만큼은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서준 씨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멈출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기에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딸이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딸이요? 수연이 되뇌었다. 몇 살인데요? 7살이요. 혼자 키우시는군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의 빛이 스쳤다. 마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듯이. 힘드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두 사람 몸만큼 강해져야 하니까요. 서준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잘 해내고 계시지만 살고 계신 건 아니군요.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획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그 말을 어떻게 알지? 매일 아침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바로 그 말을. 수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과 나무들, 그리고 잿빛 하늘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제 일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아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잃었던 사람과 함께요. 3년 전에 저는 암으로 죽어가던 환자를 돌봤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죠. 그러다 그녀가 떠났고 저는 수연은 말을 고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마음을 닫았어요. 누구도 가까이 들이지 않았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전한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더군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기쁨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기능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서준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가 몇 번 본 적 없는 이 여자는 그가 스스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후에는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수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노력 중이에요.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강가에 서서 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우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수연은 더 가까이 다가와 책상 끝에 걸터 앉았다.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으니까요. 기대의 무게도 없고 비난받을 거라는 두려움도 없죠. 그냥 솔직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떠났어요.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설명도 없이 그냥 떠났죠. 하윤이가 4살 때였어요. 아이는 울면서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느끼는 것을 멈췄어요. 생각하지 않기 위해, 그저 기능하기 위해 체계와 일정,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건 오늘 아침까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하윤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항상 슬퍼 보이냐고요? 저는 슬프지 않고 그냥 피곤한 거라고 했죠. 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거짓말하지 마오. 다 보여. 아이 말이 맞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모두에게도. 수연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덮었다. 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 씨는 소중히 다뤄질 자격이 있어요. 딸뿐만 아니라 서준 씨 자신도요. 그는 자신의 손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보았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손길.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내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통스럽지 않고 안도감과 함께 마치 긴 하루 끝에 꽉 끼는 신발을 벗는 것처럼.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냥 이렇게 저를 만져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요. 이제는 기억나겠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몇 초간 앉아 있었다. 그 후 수연은 손을 거두고 일어섰다. 서류를 마저 작성해야 해요. 진단서는 5분 후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가 진료실을 나설 때 수연이 그를 불렀다. 박서준 씨, 그가 돌아보았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또 오세요.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여기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채 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엔진을 켜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운전대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동정이었을까? 전문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알았다. 오늘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안도감이면서도 두려운 새로움이었다. 온종일 서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직장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이메일에 답장했지만 생각은 7번 진료실로, 라벤더 향기로, 그의 손등에 닿았던 그녀의 손길로, 그리고 마음 깊이 박힌 한마디로 돌아갔다. 당신은 소중히 다뤄질 자격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빠, 오늘 좀 이상해.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이상하다고 그가 백미러를 보며 되물었다. 응, 아빠 웃고 있어? 서준은 움찔했다. 웃고 있다고. 그는 알아채지도 못했다. 그냥 좋은 날이라서 그래. 하윤아. 정말 하윤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난 아빠가 병원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싫어해.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거기에 친절한 아줌마가 있었어. 서준은 순간 멈칫했다. 응,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태블릿에 코를 박았다. 저녁에 하윤이가 잠든 후 서준은 재킷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냈다. 아래에는 도장과 의사의 서명, 그리고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화요일, 목요일, 언제든 환영해요. 글씨는 둥글고 단정했다. 서준은 그 글씨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그냥 친절했던 간호사일 뿐이야. 특별할 것 없어. 하지만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화요일에 그는 가지 않았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야기하러 병원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녀는 분명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저 직업적인 친절이었을 뿐이라고 온종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목요일, 하윤이가 다시 왜 슬퍼 보이냐고 물었을 때
서준은 참을 수 없었다. 병원에 좀 다녀올게. 그는 가끔 손녀를 돌봐주는 장모님께 말했다. 진단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장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저녁 무렵 병원에 도착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데스크에 당직 직원과 순서를 기다리는 나이든 여성뿐이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7번 진료실은 닫혀 있었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노크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더 크게 다시 노크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안에서 지치고 긴장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멈춰 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수연 씨, 저 서준이에요. 그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다. 문틈으로 수연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갰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까운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빠르게 말했다. 지금은 진료 못 봐요. 제가 오늘 좀 안 좋아서요. 서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도 될까요? 원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혼자 있지 않게.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조용히 뒤에서 닫혔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냈다. 진료실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진찰대, 책상, 캐비닛. 하지만 책상 위에는 사진이 든 폴더가 열려 있었다. 짧은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연은 창가로 가서 팔로 자신을 감쌌다. 오늘이 그녀가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지민이었어요. 32살이었죠. 폐암 사기. 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그녀를 돌봤어요.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아주 많이.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서준은 말없이 벽쪽 의자에 앉아 그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저는 그녀가 떠날 때 손을 잡아주었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 약속해줘. 저는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고 또다시 잃을까 봐 두려워요. 혼자인 게 더 쉬워요. 하지만 더 낫지는 않죠.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수연이 돌아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해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창피해요. 당신이 왔는데 저는 여기서 애처럼 울고 있고. 사람이잖아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은 울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손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견뎌요? 고통을요. 아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무너졌어요. 그냥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윤이에게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일정, 규칙을 만들었죠. 자동 조종 장치처럼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동 조종 장치를 어떻게 꺼야 할지, 어떻게 다시 느껴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수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저도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매일이요. 하지만 지난번에 당신이 왔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준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크게 뛰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고백했다. 다 잊어버렸어요. 감정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곁에 있어야 하는지. 제 안은 온통 망가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두 명의 망가진 사람이 서로를 조금씩 천천히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손을 뻗어 지난번처럼 그의 손등을 덮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서준은 그녀의 손가락을 마주 잡았다. 노력해볼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그렇다면
노력해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이윽고 수연이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 지민의 사진이 든 폴더를 닫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그녀가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사과하지 말아요. 저를 믿어줘서 기뻐요. 그녀는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조금 더 있다 갈래요? 저 퇴근하고 차를 끓여 마시거든요. 원하면 그냥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종이컵에 담긴 차를 마시며 창턱에 앉아 저녁 도시를 바라보았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윤이에 대해, 수연의 일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어제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서준이 차를 다 마시며 말했다. 왜 저한테는 어른 친구가 없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생긴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붉어졌다. 그가 보았다. 친구라고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띠며 되물었다. 일단은 친구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괜찮다면.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떠날 때 그녀는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또 와요. 수연이 말했다. 목요일에요? 아니면 오고 싶을 때. 갈게요. 그가 약속했다. 차 안에서 서준은 엔진을 걸기 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속이 떨렸다. 익숙하지 않고 설레고 살아있는 느낌.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집에 가서 잠에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다. 라벤더 향기가 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그 진료실로 그녀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저 혼자인 것에 지쳤다고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두 사람의 시작.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로운 그림과 질문을 든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오늘 또 웃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하윤아. 웃고 있어. 다음 2주 동안 서준은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진단서 관련 문의라는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는 그냥 갔다. 수연은 근무 마지막 30분을 비워두었고 두 사람은 7번 진료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일에 대해, 과거에 대해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서준은 그녀를 조금씩 조각조각 알아갔다. 그녀가 작은 도시에서 자라 학업을 위해 서울로 왔고 그대로 정착했다는 것을, 가족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는 없었다. 지민이 죽은 후 1년 동안은 그녀의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결국 그 병원을 그만두고 더 단순하고 안전하며 정들일 없는 이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을. 그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한 번은 고백했다. 그냥 내 일만 하고 떠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삶으로부터 숨는 거였죠. 나도 똑같이 했어요. 서준이 대답했다. 단지 계획표와 할 일 목록을 가지고 했을 뿐이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도망의 대가였네요. 그럼, 였죠. 그가 정정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윤이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빠가 더 자주 웃었고 가끔 부엌에서 무언가를 흥얼거렸으며 저녁 식사 때 더는 한 곳만 멍하니 쳐다보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딸을 재우려 할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그의 목을 껴안았다. 아빠가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져서 기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은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딸. 아빠가 이제 슬프지 않잖아. 전에는 웃을 때도 항상 슬펐는데 지금은 진짜로 기뻐 보여. 그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딸을 꼭 안았다. 넌 정말 눈썰미가 좋은 아이구나. 난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하윤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 말고도 아빠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서준은 몸을 떼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하윤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학교에서 민지는 엄마랑 아빠가 있고 민준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집엔 우리 둘뿐이잖아. 난 슬프지 않아. 좋아. 하지만 가끔 다른 아빠들이 엄마들이랑 있는 걸 보면 아빠가 외로워 보여.
아빠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준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아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았을까? 그가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윤아, 너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 알지? 알아,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아빠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도 우리 없이 행복하고 싶어서 떠났잖아. 그럼 아빠도 누군가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 난 반대 안 해. 정말이야. 서준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한번 딸을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얘. 그가 속삭였다. 내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상상할 수 있어. 하윤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는 똑똑하니까. 그는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똑똑하지. 하윤이가 잠든 후 서준은 부엌에 오랫동안 앉아 딸의 말을 곱씹었다. 딸이 그에게 허락을 해주었다. 그가 스스로에게 줄 수 없었던 허락을. 그녀는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그것을 원했다. 난 반대 안 해. 아빠가 행복하면 나도 기쁠 거야. 그 말들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게 울렸다. 다음 목요일 서준이 병원에 갔을 때 수연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흥분했지만 절제된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바로 물었다. 아니요. 그냥 보여줄 게 있어서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오늘 아침에 지민이 추모 재단에서 왔어요. 매년 환자들의 마지막 날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보살펴줘서 고맙다고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타이핑된 글과 지민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폴더에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수연 씨께 제 동생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동생은 마지막 몇 주 동안 당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주었다고요. 당신 덕분에 두렵지 않았다고, 다른 모든 이들이 외면했을 때 당신이 손을 잡아주었다고요. 당신이 동생에게 계속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아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길 바라요. 지민이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줄 누군가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존엄한 마지막을, 그리고 저에게는 동생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위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수 드림.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연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3년 동안 제가 그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살아가기보다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가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서준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늦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수연이 돌아섰고 그들의 얼굴은 아주 가까워졌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것, 즉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준 씨, 저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더는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소중한 사람 곁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의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딸이 있고 일이 있고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어쩌면 함께라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제 제 딸이 말했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생겨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딸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였다가 또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잃지 않는다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다를 거라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솔직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눈. 그렇다면 그건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될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를 안았다. 그는 부서지기 쉬운 귀중한 것을 안 듯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포옹 속에는 과거의 고통, 현재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이 몸을 뗐을 때
수연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짓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해요. 우리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 자신과 당신의 딸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요. 동의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녀가 되뇌었다. 저녁에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윤이는 즉시 물었다. 아빠, 눈이 행복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서준은 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우리 딸, 아빠한테 어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응, 아무래도 생긴 것 같아. 이름은 수연이야. 병원에서 일해. 착하고 똑똑하고 아빠는 그분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하윤이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빠 그 사람 사랑해.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이 원한다면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아빠 사랑해? 그것도 아직 몰라. 하지만 서로를 더 잘 알아가 보기로 했어? 너는 괜찮겠어? 하윤이는 그의 목을 껴안았다. 찬성이야.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대신 약속해.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오면 내 그림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고. 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약속할게. 그럼 나도 찬성.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놀러 달려갔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로 속이 떨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어제의 반복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래는 미질, 두려운,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또 한 주가 지났다. 서준과 수연은 2번 만났다. 한 번은 병원에서, 다른 한 번은 그녀의 직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매번 헤어짐은 더 어려워졌고 매번 1시간 더, 10분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금요일 저녁, 서준이 학교에서 하윤이를 데리고 나올 때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친구는 언제 만나? 그는 놀라서 백미러로 딸을 쳐다보았다. 내 친구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했잖아. 하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어른 친구 생겼다고. 수연이라고. 응, 그랬지. 하지만 우린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아직은 일러.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의 딸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아빠가 그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한 거 다 보여? 그럼 좋은 사람인 거야? 나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분이 준비되면 내가 물어볼게. 내가 직접 물어보면 안 돼. 하윤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가 어떻게,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가 전화번호 주면 내가 전화해서 어른처럼 집에 초대하는 거지. 서준은 웃음이 터질 뻔했다. 우리 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전화하면 안 돼. 하지만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하윤이가 반박했다. 아빠가 그 사람 얘기해줬잖아. 난 이미 그 사람이 착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슬픈 눈을 가졌지만 아빠 옆에 있으면 밝아진다는 것도 알아. 서준은 멈칫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응, 어제 아빠가 나 자는 줄 알고 혼잣말할 때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알았어. 내가 직접 얘기할게. 약속해. 하윤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태블릿에 코를 박았다. 토요일 아침, 서준이 커피를 끓이고 있을 때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중요한이라는 말이 불안하게 들렸다. 그녀가 마음을 바꾼 거라면? 이 모든 게 실수였다고 결심한 거라면?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요? 12시에 공원 분수대 앞에서요. 지난번에 갔던 곳 갈게요. 남은 1시간 동안 서준은 안절부절 못했다. 하윤이는 그가 방 안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빠, 걱정돼? 수연 아줌마 때문이야? 괜찮을 거야. 딸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아빠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서준은 딸 옆에 앉았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윤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그 사람이 바보인 거지? 우리가 최고니까. 그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내 말이 맞아. 우리 딸. 11시 45분에 서준은 이미 분수대 앞에 서 있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유모차를 끈 엄마들 몇 명, 벤치에 앉은 노부부, 놀이터의 아이들.
햇살은 밝게 빛났고 공기는 갓각은 풀냄새로 가득했다. 정확히 12시에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빠르게 걷고 있었고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불안해 보였지만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별 통보는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때문에 놀랐어요. 수연은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그냥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요. 그들은 벤치로 가서 앉았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열어보세요. 그가 열었다. 안에는 단순한 무늬에 짙은 남색 득의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제가 직접 짰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난 사흘 밤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앉아서 뜨개질만 했어요. 제가 느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깨달았죠? 말은 어렵지만 이건 그녀가 목도리를 만졌다. 이건 더 쉬워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많이 서준은 목도리를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수연 씨, 잠시만요. 아니요. 제가 먼저 말하게 해줘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일주일 내내 우리에 대해,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기회를 놓치는 것, 다시 마음을 닫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당신과 진짜로 함께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진지하게요. 당신의 딸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것과 함께요.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서준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목도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벤치 위에 놓은 뒤 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다. 준비된 것 이상으로요. 그냥 어떻게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까 봐. 당신을 재촉하는 것이 당신을 잃는 것일까 봐 두려웠어요. 잃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여기 있고 당신도 머물러준다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머무를게요. 그가 약속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주변 세상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분수는 졸졸 흐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둘만이 존재했다. 제 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서준이 갑자기 말했다. 수연은 움찔했다. 정말요? 네, 어제 자빠 친구는 언제 보냐고 물었어요. 당신에게 물어보겠다고 약속했고요. 저는 수연이 말을 멈췄다. 무서워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그가 확신에 차 말했다. 하윤이는 사람을 꿰뚫어봐요. 당신이 착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제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아이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를 만나는 건 진지한 일이잖아요. 망치고 싶지 않아요. 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얼굴에서 떼어냈다. 그냥 당신답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오후에 카페에 가는 건 어때요? 격식 없이 그냥 인사만 나누는 거죠. 좋아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요. 그들은 1시간 더 공원을 산책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서로의 존재를 즐겼다. 서준은 내면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든든한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열정도 폭풍도 아닌 조용한 확신.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공원 출구에서 헤어질 때 수연이 멈춰 서서 그를 향해 돌아섰다. 서준 씨,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줘서, 저에게 시간을 줘서, 그냥 존재해줘서요.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굳게 안았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집에 돌아오자 하윤이는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바로 발견했다. 이게 뭐야?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 아줌마가 준 선물. 서준이 대답했다. 목도리. 직접 짜셨대. 하윤이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직접.
그럼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 거네? 사랑하는 사람들만 뜨개질해주는 거야. 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어디서 알았어?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 누군가를 위해 뜨개질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의 온기를 넣어주는 거라고. 그는 상자 안의 목도리를 보며 깨달았다. 하윤이의 말이 옳았다. 이 목도리의 모든 코에는 그를 향한 생각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소중했다. 내일 너 그분 만날 거야. 그가 딸에게 말했다. 우리 셋이 카페에 갈 거야. 하윤이는 기쁨에 펄쩍 뛰었다. 정말. 야호. 나 예쁜 원피스 입고 그 아줌마 주려고 그린 그림도 가져갈래. 그림. 서준이 놀랐다. 언제 그렸어? 어젯밤에 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셋을 그렸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윤이를 안았다. 넌 세상에서 최고의 딸이야. 그가 속삭였다. 알아. 그녀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한테도 곧 아빠를 위한 최고의 어른 친구가 생길 거야. 저녁에 하윤이가 잠들었을 때 서준은 부엌에 앉아 목도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코를 쓸며 수연이 모든 실에 담아 넣은 온기를 느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내일이 어제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축복해준 딸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도리 고마워요. 제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따뜻해요. 당신처럼요. 1분 뒤에 답장이 왔다. 내일 봐요. 정말 긴장되네요. 다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 약속을 믿었다. 수연은 약속이 오후 1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에 잠에서 깼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새 뒤척이며 하윤이와의 대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했다. 아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외부인으로 보면 어떡하지? 서준이 자신이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녀는 일어나 진한 커피를 내리고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와 스웨터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 원피스는 너무 화려했다. 결국 중간 지점에서 타협했다. 밝은 색 블라우스, 편안한 바지, 최소한의 장신구. 12시 30분. 그녀는 이미 카페 앞에 서서 작은 쇼핑백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안에는 동화책이 들어 있었다. 한 소녀와 그녀의 모험에 대한 아름다운 사파가 담긴 이야기. 수연은 이것이 좋은 첫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어제 구입했다. 제발 망치지만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냥 나답게 친절하게만 하자. 정확히 1시에 서준과 하윤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옆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칼라가 달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따았고 손에는 말아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눈으로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하윤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아빠의 손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는 딸을 데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수연 씨, 이쪽은 하윤이에요. 그가 소개했다. 하윤아. 이분은 수연 아줌마. 수연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안녕, 하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하윤이는 몇 초간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진지하고 집중해서 마치 평가하듯이.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말아 쥔 종이를 내밀었다. 이거요. 아이가 말했다. 제가 그렸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받아 펼쳤다. 종이 위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키 큰 남자,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여자. 모두 손을 잡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밝은 태양이 있었고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서명이 있었다. 나의 새로운 가족. 수연의 목이 꽉 조여왔다. 그녀는 하윤이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 우리 셋을 그렸어요. 하윤이가 설명했다. 아빠가 아줌마가 착하다고 했거든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정을 다스리려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마음이 깊고. 알아요. 하윤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그렇게 말해요. 서준은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가 제안했다. 거기가 더 따뜻해요. 그들은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작고 아늑한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하윤이는 아빠와 수연 사이에 앉아 옆 의자에 책가방을 놓았다. 웨이트리스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하윤이는 바로 마시멜로를 띄운 핫초코와 팬케이크를 주문했다. 서준은 커피, 수연은 차를 시켰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하윤이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수연 아줌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주 잘 그리지는 못해. 수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림 보는 건 좋아해. 특히 내 그림처럼 예쁜 건 더. 책 읽는 건요? 아주 좋아해. 책이 제일 좋아. 하윤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도 좋아해요. 아빠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어줘요. 지금은 마법의 숲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마법의 숲, 수연이 관심을 보였다. 재미있겠다. 네, 거기에는 요정이랑 난쟁이랑 말하는 동물들이 살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나 같은 여자아이예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있잖아. 나도 너 주려고 책을 가져왔어. 그녀가 쇼핑백을 꺼내며 말했다.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윤이는 책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고 눈이 반짝였다. 와, 진짜 예쁘다. 아이가 외쳤다. 아빠, 봐봐. 모든 페이지에 그림이 있어. 서준은 책을, 그리고 수연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별말씀을요. 그녀도 조용히 대답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하윤이는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수연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 민지에 대해, 아기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큰 꿈인지에 대해. 하지만 아빠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다. 아줌마는 고양이 좋아해요. 아이가 물었다. 응, 좋아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어. 노랗고 털이 복슬복슬했지? 이름은 누룽지였어. 이름 독특하네요. 하윤이가 킥킥거렸다. 수연도 웃었다. 응, 오빠랑 나랑 창의력이 좀 부족했나 봐. 오빠 있어요. 하윤이가 놀랐다. 수연은 순간 말을 멈췄다. 서준은 그녀에게 오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끼어들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없었어. 그냥 어렸을 때 오빠가 있었으면 하고 꿈꿨고 가끔 있다고 상상했었어. 하윤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끔 엄마가 있다고 상상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떠난 엄마 말고 남아주는 다른 엄마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만졌다. 하윤아, 나는 내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항상 곁에서 널 지지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 친구. 그건 어때? 하윤이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남을 거예요. 엄마처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질문은 직설적이고 아이답게 솔직했으며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때렸다. 남으려고 노력할게. 그녀가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 아빠랑 너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 곁에는 머물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윤이가 미소 지었다. 만남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진정으로 활짝. 좋아요. 아이가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놀러와서 책 읽어줘도 돼요? 아빠는 가끔 피곤해서 목소리가 지루해지거든요. 서준이 콧방귀를 뀌었다. 칭찬 고맙다. 딸. 하윤이가 킥킥거렸다. 수연도 따라 웃었다.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배운 냅킨 마술을 보여주었다. 수연은 주에 깊게 듣고 질문을 던졌고 서준은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연약하지만 진실된 유대감. 카페를 나설 때 하윤이가 갑자기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 아줌마, 우리 놀이터 보여줘도 돼요? 아이가 물었다. 여기 가까워요. 그네랑 미끄럼틀도 있어요. 수연은 서준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수연이 대답했다. 가자. 세 사람은 옆 단지의 놀이터로 향했다. 하윤이는 앞서 달려갔다. 서준과 수연은 닿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나란히 걸었다. 고마워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올바른 말을 찾아줘서요. 아이가 엄마에 대해 물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완벽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는 엄마를 대신할 수 없지만 아이가 허락한다면 중요한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요. 허락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 손잡는 거 봤죠? 하윤이는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요. 수연은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놀이터에서 하윤이는 그네를 탔고 수연과 서준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았다. 모든 게 잘못될까 봐 두려웠어요. 수연이 고백했다. 아이가 날 받아주지 않거나 내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할까 봐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서준이 대답했다. 하윤이는 첫 순간부터 당신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는 사람 보는 눈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당신은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손을 잡았다. 확신해요. 틀리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다. 매일매일 더 확신하게 돼요. 하윤이가 얼굴이 빨개진 채 행복하게 그들에게 달려왔다. 수연 아줌마, 우리 집에 올래요? 아이가 물었다. 내 그림이랑 방이랑, 그리고 아직 진짜가 없어서 내가 그린 고양이도 보여주고 싶어요. 수연은 서준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요, 그가 말했다. 원한다면. 원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서준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내부는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갓 세탁한 빨래 냄새와 집밥 냄새가 났다. 하윤이는 즉시 수연을 자기 방으로 끌고 가 장난감, 책, 벽에 붙은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수연은 듣고 미소 짓고 질문했다. 서준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내면에서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집이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온기와 웃음, 그리고 삶이 있는 곳, 다시 집이 되었다. 저녁에 수연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하윤이가 그녀를 안았다. 또 와요, 마이가 부탁했다. 응, 꼭 다시 올게, 수연이 약속했다. 서준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수연이 대답했다. 따님이 정말 놀라워요. 1시간 만에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서준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우리 둘 다 당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수연은 그를 마주 안고 더 세게 기댔다. 저도 기뻐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주 많이. 그녀가 떠난 후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윤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아빠, 아이가 불렀다. 수연 아줌마, 좋은 사람이야. 응, 아주 좋은 분이야. 우리 딸. 그럼 놓치지 마.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 소중히 해야 해. 서준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소중히 할게. 약속해. 하윤이는 미소 짓고 눈을 감았다. 서준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하윤이가 수연에게 선물한 그림을 보았다. 손을 잡은 세 사람, 새로운 가족.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윤이가 전해달래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답장은 거의 바로 왔다. 하윤이도 좋은 아이예요. 당신처럼요. 오늘 하루 고마웠어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저에게도요. 그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의 삶은 무너졌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거나 자신의 세상, 딸의 세상에 누군가를 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달았다. 때때로 인생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실된 기회를. 자신처럼 망가지고 자신처럼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노력할 준비가 된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이상으로 충분했다.